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더 되짚어 볼게. 자, 우리가 먼저 교재가 선생님이 교부한 교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학생을 위한 비문학 행동 강령, 그죠? 그리고 중학생을 위한 문학 행동 강령 이렇게 두 개 있지. 그래서 얘네는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중학생을 위한 비행강 그리고 문행강 이렇게 부르면 돼요.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어 공부를 했을 때 약간 독서와 관련된 어떤 책 읽기 수준의 국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네들은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은 문제풀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풀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네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 그러니까 너네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아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최종 목표에 대해서 얘기했어. 최종 목표는 뭐라 그랬지? 최종 목표는 수능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제 중학교 가는데 무슨 수능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는 뭐였죠, 세요? 모의고사였어요. 근데 이것도 고등학생들이 보는 거잖아요. 들어봤어? 수능이랑 모의고사라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수능이랑 모의고사가 뭔지는 알지? 들어는 봤지? 잘은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모의고사를 대비할 건데, 모의고사도 고등학생이 하는 건데 전 중1인데 왜 벌써 모의고사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본다? 고등학교 1학년.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공부하거나 배운 다음에 시험을 볼까? 아니야. 그냥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3월 들어가자마자 후루룩 나눠주고 갑자기 막 봐요. 1년에 한 4번씩 봐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언제 준비해야 될까? 이걸 언제 준비해야 될까? 중학교 때 준비해야겠죠? 중학교 때? 근데 너네 이제 몇 학년이야? 중1이죠? 준비할 때가 됐어요. 이해 갔어요? 이해가? 약간 암담한 표정인데? 네, 큰일 났다 이런 표정인데? 아니, 충격받은 거 아니지? 잠에서 들킬 것 같기도 하고. 이해 가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앞으로 너네가 배우게 될 국어의 구성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의 구성. 자, 국어는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국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 뭐랑 뭐? 간단해. 내가 책 2권 줬잖아. 뭐랑 뭐? 그렇지, 문학, 비문학. 문학, 비문학이다. 그랬을 때 이 문학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다? 시부터 해보자. 무슨 시? 고전시가. 또 뭐 있어? 현대시. 자, 그리고 이 각각 고전과 현대에 해당하는 걸로 소설들도 있었다. 그지? 그거 말고도 뭐 극이나 수필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것만 써볼게. 그리고 비문학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뭘 들 수 있었어? 인문사회. 또 인문사회, 과학. 사회, 과학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자신이 지난주에도 물어봤지만 한 번 더 물어볼게. 자신이 어떤 문학이나 비문학 문제집을 풀어봤다. 풀어봤지? 어떤 거 풀어봤어? 제목이 뭐야? 책 제목이 뭐야? 교재 이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옛날에 좀 몰라서. 옛날에 풀었어? 최근에? 최근 1년 안에? 3개월 안에? 있어 없어? 안 풀었어? 응? 괜찮아. 이제부터 풀 거니까. 너는 그럼 숙제를 내가 내줘야겠다. 쟤네는 숙제 나가던데. 너 왜 숙제 안 나가? 이거 숙제 안 나갔어? 이런 거? 문학, 비문학? 괜찮아. 그러니까 혼내는 건 아니에요. 긴장할 필요는 없어. 어쨌든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국에는 너네가 문제를 맞히냐 틀리냐에 대한 공부가 될 거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인문, 사회, 과학, 비문학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풀 수 없고가 갈릴 거예요. 예전처럼 책 읽듯이 재밌게 읽으면 다 틀려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고 어렵게 읽어줘야 돼. 감기 걸렸니 혹시? 아니야? 요즘에 독감 유행이라는데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이 문학을 독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문학을 독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문학을 독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뭐 있었어? 그렇지. 이거 완전 중요해요. 이해 독해, 이입 독해. 이 두 가지가 있었어.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강의 보면서 한번 들어와. 알겠지? 자, 비문학에도 있었어. 비문학은 우리가 지금 알려주면 예습하는 게 돼버리는데 혹시나 알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 뭐야? 원리 독해와 원칙 독해.
저번에 간단하게 알려줬지? 이 네 가지 독해법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쭉 써먹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특강이 끝나고 나서도 수업을 할 때, 수업을 듣게 됐을 때 이게 이해 독해야. 이해 독해 지금 잘 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이해 독해가 뭐죠? 그러면은 다시 너네들이 몇 학년이든 상관없이 초육애들하고 수업을 같이 들어야 돼요. 다시 뾰로로롱 돌아와야 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 가요? 그래서 이거는 특강을 따로 편성을 한 이유는 얘네를 알아야지 본 수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문학을 배웠고 이번에는 비문학을 배우겠다. 자, 문학이 어려울까 비문학이 어려울까? 응? 비문학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비문학 독해법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한번 가봅시다. 자, 한번 펴보자. 이 책. 목차 한번 봅시다. 자, 비문학 기본 행동 강령. 행동 강령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니? 행동 강령의 뜻 알아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칙 독해와 원리 독해가 있다. 그리고 원리 독해 안에는 미시 독해와 거시 독해가 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이해 갔어? 이렇게가 있고 이게 기본적인 행동 강령이고 그 다음에는 뭐 도입부 행동 강령, 구조도 행동 강령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 원칙 독해라는 거를 먼저 봅시다. 선생님이 원칙 독해에서는 세 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원칙의 뜻이 뭘까?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란 뜻이야. 규칙을 지키자. 비문학이야 이거 지금. 비문학을 풀 때는 규칙을 지키자. 세 가지 규칙을 지키자. 세 가지 원칙을 지키자.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뭐야? 글을 완벽하게 읽기 전까지 문제 보지 않기라는 원칙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봐봐. 비문학을 풀어봤던 사람. 선생님 저 비문학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풀어봤어요. 풀어봤어? 너 언제 풀어봤어? 안 풀어봤다. 3개월 동안 안 풀었다며. 언제 풀었어? 어렸을 때? 몇 살 때 풀었어? 5학년 때가 풀었어? 자, 혹시 국어학원 다녀본 사람? 국어학원. 응? 한울이 말고. 그러니까 문제풀이. 내가 가르치는 방식에. 다녀보긴 했어. 다른 학원. 끊었고. 다녀봤어? 한 번이라도? 국어학원. 문제 푸는 거. 비문학 문제 푸고. 학원 안 다녀봤어? 자, 그랬을 때 학원에서는 보통 다른 학원, 그러니까 모든 학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문제지 주고 풀고 틀리거나 맞고 왜 틀렸는지 맞았는지 해설하고 끝 이렇게 하지 보통은. 근데 그 접근 방식은 그렇게 하면은 어떤 거를 유도하는 거냐면은 너네들이 스스로 하면서 자기만의 요령, 자기만의 문제풀이 방식을 만들어내라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 누군가 시켜주는 게 제일 좋지 않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비문학 문제 풀 때 딱 던져줬어. 이거 긴 지문 읽고 이거 읽고 문제 풀어봐 라고 했을 때 맨 처음 받았을 때 어떤 생각 들어? 뭐부터 읽어야 되지? 어디부터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을 거야. 근데 만약에 학원들에서 문제를 쫙 주고 풀고 채점하고 고쳐 풀고 채점하고 고쳐 이게 반복이 되면은 너네가 스스로 뭐부터 보는 게 더 낫네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되겠지. 근데 그때까지가 얼마나 힘들까? 그치? 차라리 선생님 그냥 뭐부터 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걸 원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걸 알려줄 거야. 뭐부터 볼지. 자, 이렇게 시험지를 줬다고 쳐봐. 그랬을 때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쫙 있어요. 글이 엄청 많아. 으악 읽기 싫어, 그지? 지문이 이렇게 있고 문제들이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랬을 때 문학 같은 경우는 비문학이랑 접근법이 달라요. 하지만 비문학은 어떻게 접근해야 돼? 무조건 글부터 읽는 거예요. 글부터 먼저 읽는다. 이게 무조건 1순위예요. 알겠어요? 글부터 읽어야 돼. 선생님 왜 저 문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문제부터 보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왜 내가 문제부터 보지 말라 그럴까? 문제부터 보면 안 되는 이유. 문제를 먼저 읽는 순간 문제에 나온 오답을 답이라고 착각하지. 그렇지. 너 누가 이거 거기 써 있는 거 찾으래. 너가 생각해가지고 찍어야지. 퀴즈쇼 하는 건데 퀴즈를 답을 보고 맞춰버렸어. 자,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문제를 보면. 왜냐면은 봐봐. 얘들아 1, 2, 3, 4 5번 이렇게 보기가 있잖아 얘들아. 그리고 옳지 않은 걸 고르래. 이런 문제들은 자주 봤죠. 어디서든. 뭐 학교에서도 뭐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풀어봤을 테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고르래. 그러면 이 5개 중에 하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너네가 신나게 문제를 먼저 읽어. 이런 글이었어. 하고 이제 재밌게 읽고 이제 지문으로 가요.
글을 읽으러 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중에 한 명은 거짓말쟁이였지. 이 중에 한 명은 거짓말쟁이였는데 너네는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알아볼라. 몰라. 그래서 너네는 다 맞는 말처럼 들려. 왜냐면은 너네가 지문 읽기 전에 1, 2, 3, 4, 5 봤는데 아 얘가 거짓말이네. 이거를 알 수 있으면은 문제가 아니지. 그러면 지문을 왜 읽어? 근데 이 중에 거짓말이 누군지 알아볼라. 모르지. 이 중에 거짓말쟁이 모르지. 그럼 다 맞는 말 같다고.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뒤에 물 마셔도 돼요? 룰루랄라 이제 지문을 가면 어떤 일이 생겨버려. 여기서 봤던 게 자꾸 머릿속에 기억나. 헷갈려. 그리고 봐봐. 여기서 읽었어. 쫙 읽었어. 그러면은 잘못된 정보도 머릿속에 쏙 들어왔겠지. 괜찮니? 잘못된 정보도 머릿속에 쏙 들어왔겠지. 이 상태로 지문을 읽고 나서 다시 뭐 해야 돼? 문제 풀러 오지. 문제 풀러 왔을 때 헷갈려. 여기서 읽었던 게 지문에 있었던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읽어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건가? 뭐가 맞는 정보지? 틀린 정보랑 맞는 정보가 섞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를 읽고 지문을 읽으면 끼워 맞추기 시작해. 얘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그 내용인가? 설령 아니더라도 끼워 맞추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편향된다라고 불러요. 편향된다. 써놓을게. 편향. 편향의 뜻을 편향의 뜻 알아요? 편향? 편향이라는 단어의 뜻 알아요? 편향이 뭐예요? 편향. 편향. 모르겠어? 편향. 편향 뭐예요? 편향. 편향. 모르겠어? 치우치다라는 뜻이야. 치우쳤다. 한쪽이 치우쳤다. 편향되다. 한쪽이 치우치다. 근데 내가 확실하게 안다고 착각해. 확증. 편향. 들어봤어요? 확증 편향이란 말? 처음 들어봐? 확증 편향 한번 써놓으세요. 여기 쌤 위치에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보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영화 본 사람? 뭐 봤어요? 뭐 봤어? 해리포터? 해리포터 엄청 좋아해. 요즘 영화도 아닌데 뭐 봤어? 모아나 2 봤어? 모아나 2 봤어? 모아나 2 생일도 봤거든? 모아나 2에 그 사람 나오죠. 이거 그 영상 올라가면 또 스포 하는 게 돼버릴까 봐 걱정되는데. 근데 모아나 2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어쨌든 그 박쥐 아줌마 나오죠. 그치? 근데 그 박쥐 아줌마 이름 뭐였지? 나도 기억이 안 나. 그 박쥐 아줌마 나오지. 근데 박쥐 아줌마 나쁜 사람이었어? 아니지. 근데 이제 너네 둘이 같이 영화 본다고 생각해봐. 처음 보러 갔어, 둘이. 모아나 2를. 우리 한번 친해져 보자 하면서 모아나 2를 같이 보러 갔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네 모아나 2 보러 가니?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막 박쥐 아줌마가 진정한 흑막이었어. 라고 스포했어. 마지막에 중간에는 박쥐 아줌마가 착한 사람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진짜 최고 악당은 사실 박쥐 아줌마야. 걔가 정체를 숨기고 있었어. 라고 했어. 그럼 너네는 영화관에 갔어. 근데 아무리 봐도 박쥐 아줌마가 착한 사람 같은 거야. 영화 내용에서. 그치?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사실은 저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라고 했지. 그럼 너네는 보면서 어떻게 보겠어? 쟤 나쁜 사람인데 왜 자꾸 착한 척하지? 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 영화가 끝났어. 엥? 선생님한테 속았네 라는 생각을 하겠지. 속았네라는 생각을 해도 그 박쥐 아줌마가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나쁜 사람이었나? 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져요. 그치? 그 여자가 악당이라는 소문이 많았죠. 썰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거 너네 보면서도 무슨 생각해? 진짜 나쁜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지. 그거를 뭐라 불러? 확증 편향이야.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영화를 보면서도 그 정보가 맞는 것처럼 봐. 그치?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은 그 지문을 읽을 때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긴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잘못된 정보 없이 깨끗하게 맞는 정보만 읽는 게 좋다. 맞는 정보는 뭐다? 지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원칙, 지금 원칙 독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헷갈릴까봐, 또 놓쳤을까봐 써놓을게. 자, 원리 독해랑 원칙 독해가 있었는데 비문학에서야.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원칙 독해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 원칙 독해의 첫 번째는 뭐였다? 지문 먼저 라는 원칙이다.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문이 쫙 나와 있어. 지문이 쫙 나와 있고 그 옆에 문제가 똥똥똥 나와 있어. 그러면은 여기 먼저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무조건 얘를 열심히 읽은 다음에 좋아, 완벽해. 이것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되냐면은
보다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읽을까? 잘 모르겠다. 대충 읽었어. 대충 읽은 다음에 여기 와서 보다가 봤던 것 같은데 또 다시 찾아. 이러면은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요. 무조건 읽었어. 이해가 안 가. 그럼 다시 읽어. 읽었는데 또 이해가 안 가. 또 다시 읽어. 그래서 다시 읽고 해서 오케이. 나 이 글에 대해서 나는 완벽히 다 알아. 그렇게 됐을 때 일로 오는 거야. 알겠지? 그게 첫 번째 원칙. 자, 두 번째 원칙 가봅시다. 응? 질문? 시간이 걸린다고? 왜? 그 지문을 먼저 읽으면 시간 걸리는 거 아니냐고? 지문을 어차피 읽어야 돼. 그래서 문제 읽고 지문 읽고 문제 읽고 지문 읽고 하는 것보다 지문 쫙 읽고 문제 쫙 푸는 게 훨씬 빨라요. 지문은 어차피 너네가 어설프게 읽는다고 풀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야. 어차피 꼼꼼히 읽어야 되면 한 번에 꼼꼼히 읽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 알기. 자,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시험이 뭐라 그랬죠? 수능이라 그랬죠. 그 전 단계는 모의고사니까 너네들은 지금 고1 모의고사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고1 모의고사를 대비하고 있는데 그 모의고사에서 제일 힘든 점이 뭘까요? 선생님, 저는 문학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문학을 풀어도 거의 다 맞고요. 시간만 주면은 얼추 다 맞고요. 비문학도 풀 수는 있어요 라고 했어. 근데 그 학생이 점수는 완전 개판이야. 그 이유가 뭘까?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 왜냐면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능, 그러니까 국어 모의고사는 80분 안에 45문제를 풀어야 돼요. 80분 안에 4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학 지문의 개수는 총 4개. 갈래복합이라고 해서 두 지문 막 엮어놓은 것까지 하면 문학은 한 5, 6지문이 나오고 비문학 긴 거 있지? 풀어봤지? 긴 비문학 지문이 3개가 나와요. 그리고 화법과 장문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엄청 많아요. 걔네들을 80분 안에 풀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저는 문학 잘하는 것 같아요. 비문학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점수는 안 좋아요. 그 이유는 뭐야? 문제 풀 때 엄청 여유롭게 풀어. 재밌는 이야기네 하고 그냥 동화책 읽듯이 천천히 읽은 다음에 풀어.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돼? 안 좋아요. 왜? 한 두 지문 읽으면 시간이 끝날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선생님이 빨리 풀어, 빨리 이렇게는 안 할 거야. 그 대신에 내가 이거를 열심히 풀었을 때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알겠지? 하루 종일 풀면 안 돼. 왜냐면은 이런 애들도 있었어. 선생님한테 초반에 배울 때 이런 시간 얘기를 안 해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은 비문학을 풀어요. 비문학을 문단이 뭔지 알지? 문단 알지? 문단 알아? 첫 문단을 열심히 읽어. 그래서 재밌는 얘기네 하고 화장실 갔다 와.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은 다음에 간식을 또 먹어요. 그러니까 한 지문을 푸는데 한 1시간을 쓰더라고. 완전 여유롭게 하니까. 근데 너네 시험 보다가 갑자기 선생님 저 화장실이요? 화장실 갔다가 저 간식 좀 먹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간식 먹고 있다가 종칠걸? 망했다. 이렇게 될걸? 그러니까 사실 한 지문 단위로 열심히 빠르게 푸는 연습은 해줘야 돼. 시간 제한은 안 둬도. 알겠죠? 이게 두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은 뭐예요? 표기법입니다. 표기법. 세 번째 원칙은 표기법이에요. 이 표기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 선생님마다 말이 좀 다른데 내가 이 표기법을 너희들한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요 문학도 잘하고 비문학도 잘하는데 거기다 밑줄 안 긋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안 하고 눈으로 쑥 봐도 다 풀리던데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은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너네가 눈으로만 풀어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선생님이 사람은 네모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사람을 네모하기 싫은데요? 저는 사람을 동그라미 할 건데요? 아니면은 저는 사람을 세모 할 건데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맘대로 해 라고 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선생님이 앞으로 수업할 때 그 지문을 띄워놓고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 근데 선생님은 사람을 다 네모를 했어. 근데 너네는 뭐라 했어? 저는 사람을 동그라미 할 건데요? 그럼 너네는 그걸 보고 다 동그라미 쳐야 돼. 정신없지 않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네모 쳤는데 선생님, 난 저건 동그라미지? 또 동그라미 바꿨어. 나는 저거 세모인데? 바꿨어.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통일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시험 볼 때 표기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물론 귀찮긴 한데 자, 지문을 읽으면 그 지문을 다 외워버려. 너네
예를 들어서 책 한 쪽을 주면은 그 책 한 쪽을 한 번 읽으면 다 외워요? 외울 수 있어? 외울 수 있어? 내가 엄청 어려운 글을 딱 준 다음에 자 읽어. 그러면 선생님 좀 어려운데 읽었어요. 자 숨겨. 다 얘기해봐. 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 풀다가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하고 지문을 찾아야 되지. 근데 너네가 표기를 하나도 안 해놨어. 그럼 어떻게 찾을래? 다시 읽어. 어디더라? 그래서 표기는 왜 하는 거야? 내가 아까 이거 읽은 부분에 체크해놨다. 이거 어려웠어가지고 슝 가면 돼요. 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선생님을 위한 거야. 너네가 표기를 해놓잖아?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걸 딱 보면은 얘가 표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읽었는지가 보여요. 예를 들어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이 표기법을 하라 그랬는데 자 인물에는 네모야. 새로 나온 인물 네모야.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야. 근데 어떤 애는 네모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있고 했고 뭐 동그라미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돼 있어. 얘 되게 꼼꼼히 읽었구나. 인물들 다 체크했네. 근데 어떤 애는 네모 한 다음에 없어. 너 얘 나왔던 거 아니? 이런 애가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대충 읽은 게 딱 보여요. 표기법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표기법은 선생님이 너네들을 검사하는 척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됐어요?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표기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저 표기법 사람 동그라미 하고 싶어요. 사람 세모 하고 싶어요. 해요. 맘대로 하세요. 그 대신에 그것 때문에 자신이 나중에 가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소리는 하지 마. 정했으면은 뭐래? 바꾸지 말자. 한번 정했으면은 세모 했다가 동그라미 했다가. 왜냐면은 얘들아 내가 아까 표기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어떤 포인트였는지 찾아가지고 문제 풀다가 빨리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기억나? 기억나지? 딴 세상에 잠깐 갔다 온 것 같은데? 자 문제를 풀다가 이거 내가 봤던 것 같아. 그러면은 표기해둔 데서 다 인물이라고 했을 때 이 인물에 대해서 아는 대로 풀어보시오 라고 했어. 근데 이 인물 내가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인물은 네모였으니까 여기 있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죠. 이거를 이제 와드라고 와드? 위치 찍어놓고 그냥 뿅 날아가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와드 박아놓고 이렇게 슝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너네가 이렇게 했어. 선생님 저는 표기법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여기 인물은 동그라미, 여기는 세모, 여기는 네모, 여기는 뭐 역삼각형 이렇게 막 니네 맘대로 했어. 그랬을 때 인물 내가 뭘로 했지?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뭘 했었는데? 못 찾아? 못 찾지.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표기법은 선생님 말대로 안 해도 되지만 너네들만의 굳어진 방식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사용하던 표기법이 없는걸요? 그러면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자, 인물은 네모야. 인물은 네모. 외워야 돼. 인물은 네모. 예를 들어 어떻게 볼까? 현승이가 밥을 먹었다. 그러면 현승이의 네모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질문해 볼게. 자, 어떤 지문이 있는데 현승이가 그 지문 안에 15번 나와. 현승이가 밥을 먹었다. 현승이는 밥 중에서도 뭐 짜장면을 먹었다. 근데 현승이는 완두콩을 싫어한다. 근데 현승이는 오늘 완두콩을 먹어. 계속 나와. 그러면 현승이마다 네모. 미친 거 아니야? 어느 세월에 할 거야? 하루 종일 현승이만 네모 치다가 시험 끝낼 거야? 선생님 저 현승이 네모 덜 쳤는데요? 하고 끝낼 거야? 그럼 돼, 안 돼?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인물은 처음 나왔을 때만. 또는 이 인물이 한 행동이 갑자기 중요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자, 아까랑 똑같아. 현승이가 밥을 먹었다. 현승이는 밥 중에서도 짜장면을 먹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때 맨 위에 나온 현승이는 네모 해야 안 해? 해야 된다. 맨 위에 나온 현승이 처음 나왔으니까. 근데 현승이 짜장면 뭐 먹었다. 네모 안 한다 했지?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났어. 그러다가 세아도 섞여요. 세아가 등장했어. 그래서 세아가 짜장면을 뺏었다. 어쩌고저쩌고. 근데 처음 나왔을 때는 네모 했겠죠? 근데 그러다가 현승이가 세아의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라는 갑자기 급 전개가 일어나. 그러면 누가 훔쳐 달아났지?에 대해서 헷갈리면 현승이를 다시 네모 쳐도 괜찮아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네모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 표기법이라는 거에 너네가 묶이면 안 돼. 표기법은 뭐다? 도구야. 너네가 지문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예요. 너네가 지문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인데 표기법에 얽매이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네모하라 그랬지? 네모 막 찾아. 그리고 지문을 다 읽어놓고 표기법 하려고 또 해. 다시 펴서 하고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표기법은 너네가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네? 좀 체크하면서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표기법을 실수로 못했다고 해서 다시 올라가서 찾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이론이나 주장이나 중요한 단어는 뭐다? 동그라미 해줄 거다.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들어봤지?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어떤 학파라는 거는 학자들이 모여있는 파예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예를 들어서 땡땡 이론을 전개했다. 땡땡 이론을 만들었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자, 질문 하나 해볼게. 네모는 어디다 칠까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라고 써있어. 자, 1번 피타고라스네. 이게 인물이잖아.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잖아. 2번 아니야. 조사가 여기부터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학파야. 자, 1번, 2번. 자, 1번 손. 질문 이해했니 근데? 다시 알려줘? 질문 이해했어? 1번 손. 2번 손. 눈치 싸움하는 거 아니지? 자, 바꿀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신을 1번으로 바꾸겠다. 없어요? 2번? 2번? 오케이. 정확해요. 2번이 맞아요. 왜? 왜냐면 쌤이 질문해 볼게. 피타고라스랑 피타고라스 학파는 같은 거야? 아니기 때문이야. 오, 똑똑한데. 왜냐면은 봐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죽었어도 피타고라스 학파는 살아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피타고라스가 만든 학파니까.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주장했어. 피타고라스가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주장했어. 만약에 근데 피타고라스가 죽었어.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발견했어. 사람은 물만 먹으면서 살 수는 없어 라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은 물만 먹으면서 살 수 없다가 피타고라스의 주장이야? 아니죠. 학파의 주장이죠. 그래서 네모는 이렇게 쳐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땡땡 이론이라 했어. 그러면은 얘네가 어떤 이론을 만들었으니까 동그라미에서 연결까지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어려운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시대 공간 역접 접속사 이런 거를 세모라고 할 건데, 시대 공간 얘네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쓸 거냐면은 여기다가 배경이라고 써줄게요. 우리 문학 타임에도 배울 거야, 표기법. 오늘은 비문학에서 배우는 거고, 문학도 똑같아. 문학도 똑같은데 조금 달라가지고 또 알려줄 거예요. 배경에는 뭐라고? 세모. 자, 그러면은 내가 시간, 공간 이런 배경을 구분하는 걸 알려줄게. 자, 1991년이라고 했어. 그럼 거기다 뭐 해? 1991년이라고 나왔어. 뭐 해? 세모. 그러면은 자, 가을 세모. 그지? 어렵지 않지? 우리 집 세모. 화장실 세모. 다 괜찮아. 근데 자, 이거는 어떤 건지 맞춰봐. 눈 오는 계절. 눈 오는 계절이라 써있어. 뭘까 이건? 고민에 빠지죠. 눈 오는 계절이라 되어 있어. 현성아, 눈 오는 계절은 뭐야? 어떻게 할 거야? 세모죠. 왜? 그게 무슨 계절인데? 눈 오는 계절이 어떤 계절인데? 그러면 틀려요. 두둥탁. 왜냐면 봐봐 얘들아, 요즘에 4월에도 눈이 와요. 4월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면 너네가 어떻게 판단해? 세모는 맞아요. 세모는 맞는데 신나게 이걸 겨울 이렇게 읽어버리면 조금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눈 오는 계절이라고 하면은 그냥 눈이 오는 계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돼. 또는 이렇게 써 있어. 눈 오는 계절은 근데 겨울일 가능성이 높죠. 계절이라고 표현했어. 근데 눈이 온다라고 그냥 써 있어. 그러면은 눈에다가 세모 쳐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왜? 얘들아, 여름에 눈 와? 그건 좀 오바지. 일반적으로 눈이 오는 날씨구나, 그 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얘도 배경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봐봐, 눈이 온다라고 시가 시작했어.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화자는 상대적으로 추운 상황에 있다. 추운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했을 때 맞는 말이죠. 왜? 아까 눈 세모했으니까 추운 배경이네 라는 생각까지 해줬어야 돼. 그 배경 설정을 하는 거야. 이런 거야. 배경이라는 거는 너네가 어떤 시를 읽을 때, 시나 어떤 소설을 읽을 때 영화를 본다 생각하면 돼. 근데 막 눈이 와.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 오, 춥겠다. 이런 생각 들지. 그게 배경이야, 얘들아. 주인공들 주변에 깔리는 모든 게 배경이야.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까랑 똑같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또 똑같아요. 배경 어딨지? 눈 어딨지? 비 어딨지? 세모.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배경이다.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중요해 보인다 하는 것에만 이거 세모 칙칙칙 해주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역접 접속사.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 단어들은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알려줄게. 앞뒤가 바뀌는 내용. 하지만 또 뭐 있어, 얘들아? 영어로 치면 but이죠. but, however. 그러나 엄청 많죠.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엄청 많아요. 앞뒤가 바뀌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는 역접이라고 불러요. 역접. 슉 바뀐다. 간단해. 앞뒤가 다를 때. 너네가 앞으로 영어를 수능 영어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될 텐데, 나한테 말고 수능 영어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될 때도 영어 선생님들이 얘기할 거예요. but이나 however 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실 거예요. 영어학원 다니면서 배워본 사람도 이미 알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글로 번역됐다고 생각해봐. 한글로 번역해도 뭘로 해볼까? 소고기는 몸에 좋다. 소고기는 이래서 몸에 좋고 이래서 너무 맛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 소리. 하지만 소고기는 암 발생 확률을 높여준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위에서는 장점 쫙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런 거예요. 별로 안 와닿으면 이렇게 해볼게. 너네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남자한테 고백을 한 거야. 나랑 사귀어줄래?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남자가 얘기해. 너는 진짜 성격도 좋고 너무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나도 너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거 알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하지만 여자로는 안 보인다. 그게 하고 싶은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역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지만이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것들 있죠. 하지만이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 뭐가 나오지? 근데 이것도 주의해야 될 거. 신나게 여기저기 세모하면 돼? 안 돼요. 역접도 그 뒤에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 다음 개념정의나 중심 내용. 이거 밑줄인데 여기 잘렸네?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까 걸로 해볼게. 피타고라스 학파가 물만 먹고 살 수 없다라는 이론을 만들었어. 그럼 피타고라스 학파에 네모했지. 물만 먹고 살 수 없다 이론은 동그라미지. 여기까지는 됐어. 근데 물만 먹고 살 수 없다 이론이 뭔지 정확히 알아볼라 우리는. 모르지. 그럼 그 밑에서 물만 먹고 살 수 없다 이론이란 어쩌고저쩌고다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구나. 중심이 되는 내용이 밑줄 싹 그으면 된다. 간단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와요. 누가 이런 이론을 만들었어. 이 이론의 내용은 이거야. 이렇게 보통 전개가 돼요. 밑줄 전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보니까 얘가 너무 길어. 그런 일은 근데 잘 없어. 내가 별로 추천하진 않아. 근데 만약에 너네가 판단했을 때 선생님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긋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뭘 하자? 괄호를 칠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된다. 근데 간혹 이런 애들이 있어 또. 선생님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것도 좋고요. 저 이런 것도 할 건데요? 그러지 말자. 헷갈리니까 그러지 말자 제발. 그리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거 만드는 애들은 두 가지 케이스야. 첫 번째, 국어를 진짜 잘해. 그래가지고 이미 본인이 고안해낸 게 있어.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터치를 안 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년은 어떤 애들인지 알아요?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거 하기 싫어. 일단 반항 한번 해보고 싶어. 저는 새로운 거 만들 겁니다. 유니크하게. 그래가지고 진짜 이상한 거 만들고 지가 기억을 못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지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만들지 마. 자,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은 물결줄. 밑줄은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자주 썼어. 근데 이 내용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이 내용 내가 반드시 문제에 나올 것만 같아. 그러면 어떻게? 물결줄 하면 돼요. 근데 물결줄을 너네가 판단을 잘못해서 여기저기 그냥 냅다 물결줄 엄청 많이 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근데 더 중요한 게 나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물결줄에다가 별표까지 쳐라. 근데 이렇게까지 가면은 사실 표기 망한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 밑줄도 개 많고 물결들도 개 많고 별표도 많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그 독해한 게 아니지. 그냥 너네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하다고 해놓은 건데. 이해 갔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지문 분할. 앞으로 갈수록 지문이 엄청 길어져요. 문장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뭐 있나? 보자.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 좀 어려운. 한 14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4페이지쯤? 그 볼드, 그러니까 진하게 표시된 것 중에 두 번째 거 보자. 인간의 무분별한, 이거 보이니? 찾았어? 14페이지. 인간의 무분별함 찾았어? 인간의 무분별한 낭비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던 시기, 예술가들은 버려진 물건으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과 고찰을 담은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는 정크 아트라는 새로운 미술을 탄생시켰다. 자, 덮어봐. 지금 덮어봐. 과감하게 덮어.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 인간의 무분별. 잠깐만. 무분별까지밖에 기억이 안 날걸? 정크 아트. 정크 아트. 그래, 그게 뭔데? 어쩌고 저쩌고로 빠지죠. 비판을 현대 시대의 비판 같은 걸 다. 그치. 뭔가 얼추는 알겠지. 근데 얼추는 알겠는데 너네가 이거를 내가 후루루 이렇게 읽는다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후루루 읽다가 뭐더라? 이렇게 한다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그럴 때 어떻게 해? 다시 펴봐. 거기서 이제 끊을게. 실제로는 하지마. 체크. 그냥 눈으로만 한번 따라와봐. 체크를 해서 끊어 있는 거야. 자, 인간의 무분별한 낭비와 환경 문제가 심각성이 대두됐어. 그리고 끊는 거야. 머릿속으로 탁 끊어봐. 인간은 낭비를 엄청 많이 하지. 환경도 심각하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읽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버려진 물건을 쓰기 시작했어. 버려진 물건으로 한번 끊어. 낭비를 많이 하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버려진 물건을 썼구나. 예술가가. 그걸로 뭐 했대? 현대 문명에다가 비판하고 고찰하고 생각하고 그런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네. 또 끊어. 그리고 이게 뭐다? 정크 아트다. 이렇게 끊어서 하면은 정리가 착착착 돼요. 그래서 문장이 길 때 어떻게 해라? 반드시 끊어라. 알겠어?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은 쉽기 때문에 너네가 상대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았을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과학이고 예를 들어 미생물에 대한 얘기였다고 생각해봐. 미생물이나 아니면 음이온, 양이온 이런 얘기 써 있었다 생각해봐. 너네가 전혀 모르는 얘기들. 그런데 이렇게 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팍팍팍 끊어. 잘게 쪼개도 상관없어. 너네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끊어서 읽어라. 됐죠? 자, 그리고 예시. 이거 선생님이 정정할게. 선생님 이거 매년 이거 강의할 때마다 정정한다고 맨날 까먹어. X가 소문자 X예요. 아까 여기 다시 펴봐. 아까 학자나 학파는 네모였지. 얘네가 어떤 이론을 얘기했어. 이런 이론이 있군. 그 이론에 대한 설명을 했어. 이 이론은 이런 이론이야. 그리고 이 이론이 사용된 예시를 얘기했어. 예를 들어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에다가 이 X를 체크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라고 써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써 있어. 그런데 여기다가 신나게 X를 이 X가 뭔지는 알지? 예시란 뜻이지? 이거를 신나게 이렇게 해버렸어. 신나게 야호. 그럼 지문 다 가리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치? 정신 없잖아. 안 그래도 빽빽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X를 최소한으로 써도 한눈에 딱 들어오게. E만 보이면 되잖아. 왜냐면은 표기법 할 때 E밖에 안 쓰니까. 한 E 이 정도 쓰고 X는 그냥 조그맣게 써도 돼. 그러면은 E 보이면 이거 예시였지? 이렇게 하면 돼. 됐지? X까지 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나눠진 단어. 이게 사실 문학 표기법이랑 비문학 표기법의 가장 큰 차이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문학에서도 똑같이 쓰면 됩니다. 번호 매기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치킨이 좋아, 피자가 좋아? 누구로 해볼까? 치킨이 좋아, 피자가 좋아? 치킨과 피자 중에 모르겠어? 그러니까 치킨 종류가 좋아, 피자 종류가 좋아, 세아는? 치킨은 후라이드밖에 안 먹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자. 세아는 치킨보다 피자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피자로 갔어. 자, 피자의 종류 하나씩 던져봐. 불고기, 또 페퍼로니, 또
하와이안 또 치즈 또 고르곤졸라 또 포테이토. 자, 여기까지 했어. 이 중에 뭘 제일 좋아하니? 하나만 먹을 수 있어 지금. 페퍼로니. 자, 페퍼로니를 골랐어. 자, 근데 이게 비문학 지문이었던 거야. 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에는 치킨과 피자가 있다. 치킨 1, 피자 2. 근데 피자들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2-1, 2-2, 2-3, 2-4, 2-5. 그렇죠. 근데 페퍼로니는 그냥 페퍼로니만 있어? 피자 종류가 페퍼로니는 페퍼로니 하나밖에 없어? 페퍼로니도 종류 여러 개 있잖아. 페퍼로니 뒤에다 크러스트 알 거야? 치즈 크러스트, 고구마 크러스트, 신도우. 페퍼로니 중에 치즈 크러스트 페퍼로니 2-2-1, 2-2-2, 단단단단 이렇게 가는 거야. 비문학 독해에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판단해서 해야지. 보통, 그러니까 내가 예시를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게 어떤 지문이 있지 얘들아. 그랬을 때 초반에 나와요. 뭘로 해볼까? 빔 프로젝터의 구성 요소라고 해요. 이 주제가. 글의 주제가 빔 프로젝터의 구성 요소. 자, 빔 프로젝터 안에는 렌즈도 있고 뭐도 있어? 뭐 박스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케이블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로 구성돼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한 문단에 하나씩 설명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 2, 3, 4, 5 해놓고 1, 여기서 설명하는 거네. 2 여기서 설명하네. 3 여기서 설명하네. 네, 이렇게 예쁘게 하지도 않아요. 3 안에서 4도 같이 설명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문단이 렌즈였다고 했을 때, 근데 빔 프로젝터에서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에는 또 3가지가 있대. 그럼 2-1, 2-2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비문학 표기법 사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비문학, 렌즈의 종류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 2개만 찾고 끝나요. 근데 문제에서 3번째 게 나와.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내가 빼먹고 안 읽었어. 이런 경우는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 이렇게 해주라. 됐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연습을 해봐야죠. 짜자잔. 연습해보기. 짜잔. 이 연습해보기를 지금 한번 해볼까요? 봐. 장자 33편. 책이 있나 보다. 2번째 편의 제목은 재물론이다. 어쨌든 이 책이 있는데 이 책 중에서 뭐 동그라미 해도 되고 네모해도 되고 잘 판단해서 해요. 이 책 중에서 2번째 편이 있대. 이것의 제목은 재물론. 네모해도 되고 동그라미 해도 되고 네모 한번 해볼게요. 재물론이다. 오케이. 재물에는 가지런한 높이로 자라난 곡식처럼 모든 사물의 가치가 동등하다 뜻이 담겨있다. 그러니까 재물론 안에 있는 이 재물이란 단어는 뜻이 뭐래? 모든 사물의 가치가 동등하대. 이런 뜻이네. 선생님은 근데 이번에는 표기를 좀 많이 할 거야. 평소에 너네들이 앞으로 하게 될 것보다 좀 더 많이 표기를 할 거예요. 너네가 좀 배우라고. 근데 너네들이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재물은 뭐야? 가지런한 높이로 자라는 곡식처럼 모든 사물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밑줄 다 그어버려. 이러면 안 돼요. 이해 갔어? 어떤 문장이나 문단이 통째로 밑줄이 되면 안 돼. 그 안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야. 키워드. 다 중요하다고 느끼더라도. 자, 이 말은 크고 작음 이런 거 다 밑줄 긋는 거 아니야. 크고 작음, 나랑 너, 삶과 죽음 이런 거를 구별하지 않고 만물이 다 동등하네. 같은 말이잖아. 가치가 동등하네. 또 밑줄 긋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거는 장자의 사상을 대변한다. 이게 장자의 아이디어네. 밑줄 긋을 필요 없다. 됐어요? 중국 전국시대. 뭐야 이거? 그렇지. 이 시대가 있었네. 이때 전쟁이 자주 일어났어. 당시의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은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기 바빴어. 장자는 어떻게 했대? 이 장자라는 인물이죠? 이 인물은 이런 논쟁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해서 이런 데 집착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논쟁에 동참하지 않고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대. 그래서 장자의 결론은 뭐야? 만물은 다 연관되어 있어. 그래서 결국 하나야. 그래서 대상을 분별하는 요러한 거는 인간이 지어낸 거야. 이게 장자의 아이디어야.
장자의 생각이 이래.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조금 약간 와닿아? 이렇게만 해줘도 된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서 끝까지 봐보자. 자, 여기 문단 볼게요. 보통 사람들은요, 꽃은 아름답고 똥은 추하다라고 생각해. 이런 건 밑줄 안 그어도 돼. 그러나 사실 꽃은 거름인 똥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피어난 거예요. 그러면 과연 똥이 더러운 걸까? 장자의 사상을 바탕 삼아 보면, 이 문단에서는 장자의 사상을 바탕 삼아 보는 거예요. 꽃은 아름다워, 똥은 추해. 이 주장은 꽃과 거름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선입견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죠. 꽃은 아름답고 똥은 추하다는 주장, 이거는 선입견이야. 또한 장자는 여러 사람이 아름답다고 손꼽은 미인이어도 새들에게 다가가면 새들이 달아날 수 있어. 미인이라는 정하는 기준 또한 인간의 편견이야. 그럼 미인이라고 정하는 기준, 이거는 편견이야. 편견이야. 됐죠?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을 방해하는 거야. 이런 미인이냐 추인이냐, 그리고 아름다운가 더러운가 이런 거를 나누는 게 인간의 생각을 방해하는 거야. 자,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장자의 제물로는 이러이러한 깨달음을 전해줘. 현대사회에도 깨달음을 주겠네. 장자가 주장하는 바처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 또한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걸 깨닫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네.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조금 알겠어 이제? 헷갈리지? 자, 그러면은 좀 내려가 보자. 다음 장 거 이거 이렇게 참고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연습해보기 2 있죠. 광합성.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광합성이라는 거는 좋아, 광합성이 있대. 이거는 뭐야?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오케이, 빛 에너지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 이 정도면 충분해. 식물을 연결해줘도 좋아요.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뭐야? 물과 이산화탄소. 얘네 필요하네. 얘네가 필요하고 1번, 2번 매겨줘도 좋겠죠. 필요한 물질들의 종류니까. 이 결과 뭐가 생겨? 포도당 같은 양분. 오케이, 양분 있는데 그 안에는 포도당 들어있고요. 얘 생기고 산소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체크 안 해도 돼.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런 거를 연구한 끝에 광합성의 원리가 밝혀질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의 표기를 어떻게 하냐? 자, 17세기 이전만 해도, 그러면은 17세기 이전이네, 17세기 아니야, 17세기 전이야. 이전만 해도 사람들은 동물이 먹이를 먹대. 식물이 흙을 먹는 거 아니야? 식물이 흙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 생각했네. 근데 이제 17세기로 바뀌어요. 17세기 벨기에, 그러니까 17세기 벨기에까지 하면 더 좋겠죠? 17세기 벨기에에서 과학자 헬몬트는요, 사람들의 주장대로 이렇게 하면은 흙의 무게가 줄어들어야 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는 화분에 90kg의 흙을 넣고 이렇게 해서 키웠어. 실험을 한 거야. 그랬더니 흙의 무게는 거의 줄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추측은 뭐였어? 줄어들어야 돼. 근데 줄지 않았네. 그래서 물을 먹고 자라. 이게 바로 17세기에 헬몬트가 한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해 가요?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다음 100여 년이 지났어. 100여 년이 지나서 언제 됐어? 18세기 됐어. 18세기 영국이야. 여기에 있는 과학자 프리스틀리는 뭐였대? 유리종 안에 쥐와 식물을 넣어뒀대. 얘는 뭐했어? 쥐랑 식물을 넣었대. 그래서 쥐나 식물을 각각 넣으면은, 쥐나 식물을 따로따로 넣어. 그러면은 모두 죽어. 근데 함께 넣어 살아. 그러면 이건 뭐지? 그 결과 그는 식물이 동물의 호흡 때문에 오염된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정화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식물이 동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체를 만든다. 그게 프리스틀리가 알아낸 정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프리스틀리의 실험 이후에 잉엔하우스는 유리종을 2개 준비해서 하나는 어두운 곳과 해가 드는 곳 이렇게 따로따로 놨대.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에는 또 뭐였어? 산소를 만드는데 빛이 필요해.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동그라미가 자꾸 길어지면 안 돼, 얘들아. 동그라미는 단어나 어떤 개념 이런 거에 딱
단어에 동그라미 이렇게 뽁 하는 거지. 이거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밑줄 그으면 되지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이해 갔어?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다? 좋아요. 마지막이에요. 그 19세기. 19세기에도 이렇게 세모 빵빵하고 소시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빛을 받은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는 사실과 함께 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 플러스 물이 있어야 돼. 광합성하려면 물. 그리고 그 다음 20세기. 20세기에는 광합성 세부 단계. 1961년 켈빈이 포도당 합성되는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시간에 따라서 발전해 왔네.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됐어요? 됐어? 크게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